자, 응급구조학과 학생 여러분, 오늘 다룰 집중 교대 근무 브리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브리핑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발생했던 9가지 임상 케이스를 아주 꼼꼼하게 리뷰해 볼 겁니다. 교과서에서 달달 외우던 이론들이 막상 그 혼란스러운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생사가 오가는 그 짧은 찰나에 여러분이 정확히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지 확실하게 짚어보자고요. 브리핑 순서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먼저 중증 외상과 기도 관리를 살펴보고요. 이어서 심정지 및 치명적인 내과 질환, 노인 응급과 의료윤리, 독성학 및 특수 상황을 다루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핵심 현장 처치 요약으로 마무리할 텐데요. 이렇게 4가지 핵심 의학 카테고리로 묶어서 접근하면 복잡한 현장 상황도 훨씬 논리적으로 한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네, 그럼 첫 번째 파트, 중증 외상 및 기도 관리입니다. 이런 고강도 외상 출동관들에서는 신속한 기도 관리와 지혈이 말 그대로 최우선 과제가 되겠죠. 자, 지하철 플랫폼 사고 현장에서 2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선로에 떨어져서 다리에 심각한 외상을 입은 민우 씨, 그리고 이분을 구하려고 뛰어들었다가 플랫폼으로 올라오던 중에 뒤로 넘어져 머리를 크게 부딪힌 선한 사마리아인 샘 씨입니다. 현장은 말 그대로 통제 불능의 아수라장이었겠죠. 민우 씨의 상태를 보면요, 심각한 탈장갑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피부랑 피하 조직이 깊은 층에서부터 완전히 분리돼서 마치 장갑 벗겨지듯이 뜯겨나간 끔찍한 상태인 거죠.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챙겨야 할 처치 포인트는 명확합니다. 극심한 통증을 즉각적으로 조절해주고 개방성 골절 부위 감염을 막기 위해 철저히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항생제 투여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머리를 부딪힌 샘 씨의 상황이 더 급박합니다. 지금 샘 씨는 헐떡이는 듯한 임종 호흡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건 단순한 호흡곤란이 아니라 뇌손상이나 심정지가 코앞까지 왔다는 치명적인 사인입니다. 현장에서 일반적인 기관 삽관이 여의치 않다? 그럼 지체하지 말고 즉시 LMA, 즉 후드 마스크 기도기를 삽입해서 기도를 확보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페스트 외상 초음파로 보이지 않는 내부 출혈을 빠르게 평가해야겠죠. 다음 환자는 술집 싸움에 휘말린 찰리 씨입니다. 얼굴을 다치면서 치아 하나가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그냥 치과에 가면 될 문제일까요? 절대 아니죠. 여기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급 빠진 치아, 대체 어디로 갔을까? 여러분은 즉시 환자의 기도를 평가해서 치아가 기도로 넘어간 건 아닌지 흡인 위험성을 무조건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흉부 엑스레이 촬영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해요. 치아 하나가 기도를 막아서 환자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 두 번째 파트, 심정지 및 치명적 내과 질환으로 넘어가 볼까요? 외상과는 다르게 원인이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는 이른바 보이지 않는 킬러들을 식별해내야 하는 상황들입니다. 평소 아주 건강했던 31살 마라토너 오티스 씨가 심한 호흡곤란을 호소하다가 VFib, 즉 심실세동성 심령제를 반복해서 일으킵니다. 한창 건강할 나이의 청년이 마라톤 직후에 왜 자꾸 심장이 멎는 걸까요? 이 상황을 보면 여러분 머릿속에 즉시 하나의 감별 진단이 탁 떠올라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극심한 고칼륨 혈증과 심부전이죠. 여기서 진짜 핵심은요, 랩 결과, 즉 피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시간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임상적인 의심만으로 당장 치료에 들어가야 해요. 칼슘 제제부터 시작해서 인슐린과 포도당 그리고 중탄산 나트륨까지 화면에 보이는 이 정확한 양리학적 순서대로 한 단계씩 신속하게 투여해야만 환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넷 밀턴 씨의 케이스가 진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완벽하게 보여주는데요. 전날 기름진 음식을 먹고 새벽 2시에 심한 상복부 통증이 생겼습니다. 딱 들어보면 전형적인 남낭질환이나 소화불량 같잖아요. 하지만 심근경색이 비전형적으로 발현됐을 가능성을 반드시 배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체했나 보다 하고 넘겨짚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베넷 씨처럼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현장에서 12유도 심전도 검사를 하는 건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숨어있는 치명적인 심장마비를 잡아내는 유일한 열쇠가 될 수 있거든요. 자, 세 번째 카테고리입니다. 노인 응급 및 의료윤리. 노인 응급 현장에서는 우리의 처치 프로토콜이 굉장히 복잡한 의료윤리나 법적 서류들과 부딪히는 경우가 참 많죠. 요양시설에서 발생한 두 환자의 케이스를 보시죠. 두 분 모두 윤리 관련 법적 문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서류들이 현장에서 여러분이 어디까지 임상적 처치를 할 수 있는지,
그 정확한 경계선을 그어줍니다. 먼저 89세 여성 환자분인데요. Vfib,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즉시 3번의 제세동과 에피네프린 투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른바 전면적인 심폐소생술이 진행됐죠. 그런데 앞을사 현장에서 DNR, 즉 심폐소생술 거부 서류를 제때 확인하지 못한 겁니다. 이건 정말 치명적인 운영상 오류라고 할 수 있죠. 반면에 조셉 스펜서 씨의 POL-ST, 즉 연명의료 계획서 케이스는 아주 흥미롭습니다. 폐혈증으로 상태가 안 좋은 조셉 씨에게 우리는 수액이나 산소 투여 같은 처치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확보하겠다고 튜브를 넣거나 가슴 압박을 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서류에 명확히 금지되어 있으니까요. 현장에서는 이 적극적인 처치와 윤리적 한계 사이의 선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느덧 마지막 임상 카테고리네요. 독성악 및 특수 상황입니다. 만성적인 알코올 남용 환자부터 아이들의 우발적인 사고까지 아우르는 파트입니다. 와, 이 숫자 보이시나요? 환자 루이 클로버필드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입니다. 평소에 술 안 드시는 분들이라면 당장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수치죠. 하지만 루이 씨는 만성적인 생리적 내성 덕분에 끄떡없이 생존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알코올 농도가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중독 자체가 아니라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알코올 금단 증상을 관리하는 쪽으로 180도 바뀌어야 합니다. 환자가 극심하게 불안해하거나 발작을 일으킬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그러니까 로라제팜이나 리브리움 같은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투여할 준비를 철저히 해두셔야 합니다. 다음은 4살짜리 꼬마 타일러의 케이스인데요. 아침에 부모님이 아무리 깨워도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어린아이가 이런 반응을 보인다면 화면에 보이는 이 단계들을 머릿속에서 아주 빠르게 돌려야 합니다. 기본적인 ABC 평가 직후에 가장 먼저 뭘 해야 할까요? 바로 혈당 체크입니다. 타일러의 경우엔 아빠가 둔 대마 젤리를 주워 먹은 거였어요. 아이들의 이런 증상 뒤에는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독성 물질 노출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섹션이네요. 핵심 현장 처치 요약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9가지의 까다로운 시나리오들에서 얻은 가장 핵심적인 임상적 교훈들을 한데 모아 정리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이 블루 포인트들, 이게 바로 여러분의 궁극적인 테이크어웨이입니다. 낙상 환자를 볼 때 외상 외의 원인도 항상 의심할 것. 랩 결과 기다리지 말고 고칼륨 혈증을 적극 치료할 것. 노인 환자 출동 시 서류부터 즉시 확인할 것. 상복부 통증엔 무조건 11호도 심전도를 찍을 것. 그리고 소아 환자의 의식이 떨어져 있다면 즉각 혈당부터 확인할 것. 이건 그냥 지침이 아니라 현장에서 생사를 가르는 기준선이니까 완벽하게 숙지하셔야 합니다. 자, 응급구조학과 학생 여러분, 다음 교대 근무를 위해 구급차에 오를 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혼란과 고함이 난무하는 현장에서 1분 1초가 손살같이 지나가는 그 찰나의 순간에 여러분은 섣부른 추측에 기대시겠습니까? 아니면 임상 프로토콜을 원칙대로 따르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이 훌륭한 응급구조사로 성장하는데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